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2일 귀국합니다.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당동 자택까지 이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귀국길부터 대선주자로서 친서민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이겠죠. 반 전 총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예상 시각은 오후 5시 30분. 지하철만 타고 사당역까지 간다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아무래도 퇴근길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두 사람의 귀빈과 수많은 취재진들이 한꺼번에 탈 만큼 여유로운 지하철 칸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타는 데 성공하더라도 어느 누구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는 있을까요? 서민들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편하게 집에 오셔서 하룻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쯤 지하철을 타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선 모습에 놀라실 겁니다. 다만 그때도 말은 거시지 말아주십시오. 일찍 나오느라 눈을 감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고단한 얼굴들에서 2017년 대한민국 서민들의 어려움을 겸허하게 엿봐 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뉴스공장 홍보수석이시죠? 이한류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랑 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좀 편하죠, 솔직히? 아, 예, 또 더 많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고맙죠. 예,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윤선 장관이 출석해서 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 끈질기게 추궁을 하자 이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올해 초에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요, 이 지난해 국감 이후에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본 적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 책임은 아니었다. 아까 17번이라고 추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세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잽까지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스트레이트만 세느냐에 따라서 17번이다 뭐 19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짧게 그 부분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위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위원님,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30일에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어제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던 목소리 난타전이었죠. 정말. 그런데 대한민국 현직 장관이 이렇게까지 청문회에서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예, 다음 뉴스. 예,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요, 이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을 보시면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8월 취임 이후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진술 정도가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싫어하셨다면서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그 유진용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이 변호인 같은 영화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를 왜 제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우석 감독, 변호인 감독분하고 친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분도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사회 때 첫 일성이 뭐였냐면 이 영화는 대중 영화입니다. 네. 뭔가 색깔을 가지고 입혀서 보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걱정을 했어요. 1000만을 돌파할 무렵이 되니까 감독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네. 사실 근데 양호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사이트 웹툰 같은 것을 그 전에 만드는 작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정치적 성향이 딱히 어느 쪽에 있다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건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변호인 영화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걱정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다음은요. 예. 그 관련해서요. 또 블랙리스트 이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지금 특검이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뿐만이 아니라요. 김상률 교문수석까지 합쳐서 모두 4명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이 피의자들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이 교문수석실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정무수석실, 문체부,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전해드렸던 또 조윤선 장관의 관여 여부가 드러나는 거고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됐고 무능력하거나 뭐 아니면 몰랐다면 뭐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김종덕 전 장관이나 김상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차은택 씨 추천으로 해서 최순실과 인연을 맺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외삼촌이거나 그 사제지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김기춘 전 실장이야 혹시라도 뭐 이런 어떤 좌파로 분류된 인사들 때문에 정권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어떤 본인의 확신 뭐 사상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순실은 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뭐 앞서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본인의 이해관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찍었었고 거기에 또 김기춘 실장의 공안식 사고방식들이 합쳐지면서 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원래 뭐 문화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으니까 블랙리스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예. 김기춘 실장은 이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건데 두 사람이 그게 맞아 떨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쪽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참 희한한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셨네요. 예, 김 전 실장이 오늘 아침 나온 보도를 보면요. 심지어 이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 빨갱이라고 지칭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이 지원금을 끊는 작업을 말살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했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험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런 정책 아닌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사실. 근데 빨갱이 같은 거는 법원에서도 이런 표현 쓰지 말라. 이거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과 이해관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폄훼하는 일인데 국가의 최고의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써가면서 그걸 정책이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다음 뉴스나 듣죠. 예, 말살, 적군 뭐 다 이게 맥이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곧이어서 계속 삼성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SBS가 어제 최순실 씨가 경로하자 다 해드리겠다라면서 몸낮췄던 삼성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2015년 7월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그 뒤에 최순실 씨는 이 정유라 씨 말을 사줄 것을 삼성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삼성은 2015년 11월에 이 7억 원 정도 들여서요 명말을 구입해서 최 씨에게 건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최순실 씨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예, 뭐 말은 굉장히 명마였다라고 하는데요. 살바토르라고 하는 이 말 소유주를 최순실 씨로 해준 게 아니라 삼성으로 등록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 이름으로 말을 사서 말 예. 주인은 삼성인데 그냥 빌려주는 그런 형식을 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경로했다라는 진술이 심지어 이제 특검에도 이렇게 진술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최순실 씨의 심기가 안 좋다라는 사실을 이 삼성이 보고받자 이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직접 오라고 최순실 씨가 요구를 하고요.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상진 사장이 2015년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뭐 인천의 호텔 등에서 직접 만나면서 이 상황들을 계속 점검했다라는 겁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뭐 영업이익만 9조를 남겼다라는 회사의 사장이 네. 결국에는 말을 사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예.
최순실에게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또 삼성이 피해자 입장에 서려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삼성발 뉴스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발 뉴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거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뭔가 이걸 재밌어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또 신기한 현상이긴 하고 근데 이런 거는 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삼성이 설령 진짜로 그렇게 당해서 갑질에 당해서 말을 건네고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싫어서 줬다고 할지라도 받는 공무원은 여전히 억지로 받아냈더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는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은요. 예, 계속해서 삼성 관련된 보도인데요. 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작년에 이 대통령 독대 전부터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 챙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독대 이틀 전인 7월 23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이 승마 관련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삼성 고위 관계자가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나온 얘기랑 조금 배치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 계속해서 피해자 입장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뉴스가.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도 위증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전혀 자기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뭐 2015년 초에나 예, 알게 됐을 것 같다. 뭐 지원을 어떻게 됐는지는 아래에서 알아서 예. 결정한 것이지 내가 알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그 왜 한 7월쯤이 돼서야 그렇게까지 나서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유라 씨가 출산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정유라 씨가 또 승마 선수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알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7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나섰다면 이제 정유라 씨의 임신과 출산 계획에 맞춰서 산후조리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말을 탈 수 있게 배려를 했다라는 꼼꼼한 지원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안종범 전 수석 이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요, 이 압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이 삼성 건 완료, 최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자 메시지는 안 전 수석이 이 받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송 시점도 굉장히 좀 집중이 되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보다 닷새 앞인 2015년 7월 20일 무렵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특검팀은요, 이 문자가 최순실 씨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최라는 표현도 그렇고 만약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보낸 거라면 지금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종범 수석의 공모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죠. 모른다. 아예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걸 부인하게 되면은 나는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직권남용을 할 수 있냐. 지금 공소장에는 다 공모관계로서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또 그 다음은 어떤 거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낙선운동 지시했다라는 저희 시사인 보도인데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선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근거는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요. 이 시사인이 입수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요, 그 2016년 4월 13일 VIP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에 이 야당 법 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 의원별 발언 활동 자료, 낙선운동 의원 공격 자료 정무수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예. 낙선운동을 해라, 떨어뜨려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선거법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좀 정황들이 메모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이게 시사인 보도인데. 아, 충격까지 받으셨습니까? 아니 홍보수석이 시사인에서 나오셨는데 뭐 하나 얘기해 줘봐요. 그 안수석 또 수첩 관련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전체를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형사 사건 관련한 부분에.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들 입수해서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본다고 좀 굉장히 바빴었는데요. 이게 총 이 400여 쪽 가까이 되는 분량입니다. 이 앞뒤로 내용을 써놨는데요. 400쪽 뭐 보려면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글씨가 악필 혹은 뭐 흘려 쓴 부분들이 많아서요. 일일이 팩트들을 확인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황들을 체크하는 게 좀 바빠서요. 바빠서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온라인이 릴리즈 될 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던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그래도. 예.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요, 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가 있었던 날 네. 어떤 메모가 있었는지 좀 유심히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대통령의 지시 말씀을 쓴 안종범 수석이 첫 번째로 써놓은 1번, 이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이라고 써놓고요. 네. 1번 승마협회, 2번 문화체육재단, 3번 창조센터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창조센터는 이 창조경제와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본인이 계속 관심 가졌던 이 문화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그리고 창조경제보다도 승마협회가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면 정유라 씨 말 사주는 게 대한민국 창조 경제보다 1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국정기조보다 앞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거를? 정유라 씨를 굉장히 아꼈다. 정유라 이렇게. 씨를 굉장히 아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정유라가 중요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3대 국정기조도 최순실 씨와 함께 설계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겁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둔 2013년 2월 중순에 이 최순실 씨와 국정기조에 들어갈 표현을 논의하는데요. 이 굉장히 내용이 좀 자세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창조 문화로 할까, 문화 창조로 할까 이렇게 의견을 구하자 이 최순실 씨는 문화체육 융성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자 박 대통령이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라면서 그러면 역풍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 문화 융성이라는 표현으로 합의를 봤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 3대 기조 중에 한 내용은요. 순전히 최순실 씨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서요. 실제로 2013년 2월 25일에 이 정부의 3대 국정기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창조 경제 어쩌고 했던 게 뭐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다들. 근데 창조 경제가 결국에는 최순실 씨 작품이었던 거죠. 함께 논의했고 사실상 최순실 씨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이게 뭐 표현 정도가 아니라 문화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선 과정에서는 거론이 안 됐던 게 왜 갑자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왔느냐라는 부분도 요즘 돌아보니까 궁금증을 낳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논의를 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최순실 씨가 2013년 당시만 윤전추 전 행정관이요. 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최순실 씨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14년에 처음 알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관련된 반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 조사에서요. 장제원 의원이 밝힌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그거는 최순실 씨가 2013년에 당시 호텔 헬스클럽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에게 이 전추 씨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덕담이 아니죠. 사생활 침해지. 이게 가까운 분들한테 자꾸 결혼해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네. 근데 시가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하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와 있다라고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또 편찬 기준을 반영을 해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요, 이 중고교 국정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검정교과서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라는 거고요. 이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기준을 검정교과서에 쓰겠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분 얘기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정교과서 관련해서 짤막한 인터뷰 가져볼까 합니다. 덕성여대 역사과 한성공 교수님 연결돼 있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예.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검정교과서에 하면 이게 네. 그냥 국정교과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교과서를 쓸 때, 예. 많은 분들이 그냥 학자가 그냥 자신의 학설을 바탕으로 쓰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교육부가 이제 지침을 내립니다. 네. 그걸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교육과정이 있고, 그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이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에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갖고 개인한테 쓰라고 하면은 사실 뭐 똑같은 책이 되는 거죠. 다른 말은 설계도가 똑같으면 집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구호가서는 이제 국가가 쓴 책이고 그 밖에 개인한테 쓰라고 해봤자 똑같은 책이 나오니까 무늬만 검정이고 사실은 국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집필 기준이라는 게 어제 이 부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구체적인까지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집필 기준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한 걸 세목화라고 그럽니다. 아주 꼼꼼하게 했다고. 세부 목차까지 정해줬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큰 원칙만 몇 가지 제시하고 알아서 이제 필자 때 쓰게 하는 게 대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필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강조해서 대강화가 일반적으로 이제 검정교과서의 기준인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용어를 넣어라, 어느 용어는 어떻게 써라, 어느 부분은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하면 세목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부 목차까지 다 정해주면은 책을 그냥 그쪽에서 쓰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데. 세부 목차뿐만 아니라 용어까지 정해줍니다. 용어까지. 예, 아니, 그렇게 되니 그게 무슨 검정교과서예요? 그냥 국정교.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검정인 거죠. 외부에 볼 때는 우리는 국정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형식만 검정하고 내용은 국정인 거죠. 이거 안 지키면 탈락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모든 최근 검정교과서라는 것은 국가가 그것을 심사하고 그 기준에 의해 썼나 안 썼나를 본 다음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이것이 탈락되면은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발 비용도 엄청난데. 그럼 이거 고칠 수는 없어요? 교수님? 이거 그거를 고쳐야죠. 고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을 고치는 게 제일 기준이니까 다시 말해 집을 질 때 설계도를 바꾼 다음에 집을 지면 다른 집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학자들한테 맡겨갖고 바람직한 집필 기준, 교육과정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기준도 세목화보다는 대강화 이런 방침으로 하는 것이 검정교과서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참 저는 이상한 게 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역사학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 거고. 예. 그 이거를 굳이 지금 대통령 직무도 정지된 상태인데 왜 황교안 총리가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국정교과서 탄핵됐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게 일반 여론인데요. 이것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국정화가 박근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꿰뚫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놓친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래도 보수 세력들한테는 국정교과서 써야 된다는 여론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직전에 여론이 한 10% 미만이었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이 국정교과서가 나왔을 때 11월 28일 날 여론조사를 볼 때 찬성이 17%였어요. 반대가 물론 67%지만. 그러니까 그 여론 지지율보다 이 국정교과서 지지율이 좀 높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결집하면 보수세로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죠. 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도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됩니다. 똑같습니다. 예, 괴를 같이 하는 거. 결국 이거를 괴를 같이 하는 거.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예, 결국은 지금 행정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화 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사법부에 행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놨어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부에 넣어놨거든요. 예. 행정법원에.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빨리 이거를 판결을 내갖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즉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로 견제하면 되는데 두 것이 조금 입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법부는 입법부는 이제 국회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빨리 판결을 내려주는 게 현재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 그렇죠. 사법부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예, 건 예, 사실입니다. 이게 교과서가 맞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뭐 짧게나마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기자님 네네.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12월 27일 날 예. 공개 방송할 때 네네. 거목 방기문이라는 노래 네. 김호중 공장장이 그 막내 작가한테 시킨 거 아셨죠? 들으셨죠? 예, 뭐 직접 들었습니다. 작가가 노래를 불러야 할 의무는 없죠. 예, 뭐 심지어 저에게도 그 노래를 강요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기자님한테까지? 야, 이건 심각한 권한남용이고 직권남용인데. 저는 미수여로 끝났습니다. 미수로 그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스튜디오에 들어왔던 200명에 달하는 이 청중들한테까지도 재창을 시키셨죠. 우리 공장장께서 심각한 어떤 직권남용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유네요. 굉장히 심각한 예. 사유죠.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날 200명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날의 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심리적으로 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작진 추정으로는 1,000명 정도 오셨다고 1,000명 정도 하던데요. 오셨는데 예, 예. 안에서 노래 안에, 부르시는 예. 200분이니까 그분들 중에 피해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일 났네. 왜 양재리까지 설치고 난리야. 또 왜 났어? 뭐하러? 평소에도 이상했어. 저 인간은 변호사야 방송이냐. 변호사지, 양변 변호사지. 다 조작이고 양변이 다 꾸민 거라 그래. 뭐를 꾸며, 아줌마. 빨리 양재리도 분리시켜. 뭐를 분리시키나, 뭐를. 공장하고 분리시키고 양재리하고 변호사하고도 분리시키고. 양지열이 이게 변호사인데 뭐를 분리시켜? 하여튼 분리시켜.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냥 죽어, 그냥. 큰일 났네. 참, 양지열 화이팅! 기다려. 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제1공장 시간입니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과연 법사위 문턱은 넘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참 인터넷 같은 데서 별명이 거지 의원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변호사 품격을 높여주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힘들어 가시는데 항상 지쳐 있으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요즘 독감들 많이 유행했었는데 독감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바로 드릴게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선거 연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심사 소위 예. 통과했는데요. 네. 이 관련 법안 발의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은 병역 의무를 지게 하고 또 뭐 공무원도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가능 연령도 18세죠. 네. 이렇게 18세만 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무와 권리를 다 부담하게 하고 행사하게 하면서도 투표권만 없다는 것이 사실은 모순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히게 맞추기 위해서 18세로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네. 왜 자기 권리는 가장 중요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18살이면. 예.
고등학생이면은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거 아니냐 판단을 하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기준인 19세 선거 가능 연령은 1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네네. 그 사이에 사회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정보화됐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도 엄청 늘어서 12년 전의 청소년보다는 현재 청소년들이 훨씬 더 성숙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232개국 중에 215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 가능 연령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가 34개의 국가인데요. 이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18세 이하를 선거 가능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만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서 미성숙하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난 촛불 집회 때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고 네. 어른들이 부끄러울 만큼의 뭐 얘기도 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야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혹시 이게 야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반론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엄밀하게 분석한 어떤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18세라고 해서 무조건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당이라면은 국민의 권리 확대에 이바지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선거권이 확대돼서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이 늘어난다면 또 정당끼리 거기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선언적으로 미리부터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가지고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긴 어떤 언론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18세로 낮췄더니 꼭 그게 여권에 유리하진 않다라는 결과를 분석한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안행이 11일 날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통과될까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되면은 전체 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예. 특히 법안 심사 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사실 전체 회의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야 동수란 말씀도 해주셨고 또 실제 뭐 이게 꼭 야권에만 유리하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보다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안행이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사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법사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도 사실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통과 여부가 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요건에 불리하다, 야권에 유리하다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하실까요? 그 부분은 좀 혹시 아세요? 실제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야권에 유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예. 두 번째는 고등학생 3학년 정도 되는 나이 연령대인데 학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조금 제가 어느 쪽을 뭐 편들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선거를 하기 위해 있는 게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저뿐만 아니라 듣기에 따라서는 타당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시간을 뺏긴다는 건가요? 뭐 어떤 정책 보느라고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치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 학업 시간을 뺏기게 된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지식을 머리에 암기하는 기계 로봇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민주 시민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타당한 발상은 아니신데 주로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서울법대 나오셨죠? 예. 공부를 하면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란 거를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사실 평상시 접하던 정보로 투표를 하잖아요. 성인들. 그렇죠. 예. 선거 때 집중적으로 막 고민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많이 뺏긴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되신 계기가 세월호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가 세월호. 찾아옵니다. 예, 어제가 세월호 1000일이었는데 네. 감회가 참 많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1000일 즈음에서 다시 국민분들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또 예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한편 1000일이나 걸려서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는 사실 유가족분들이 야당을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네. 단식도 하셨고 그때 마음이 좀 가장 힘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가족분들이 단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큰 도움을 바로 드릴 수가 없어서 가족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막 곧 쓰러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근 한 달간 정말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많이 애를 써 주셨는데 왜 또 그걸 또 혼자 또 뭐 가장 책임처럼 느끼셨을까요? 지금 가까워서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가까우시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더 되셨던 그런 거겠죠. 네. 세월호 인양 해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인양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아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세월호 선체 내부에 9명의 미수습자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에 있고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의 증거물이에요. 예. 특히 이제 침몰 원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최근에도 계속 그 부분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체를 인양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 국정조사 특위조차도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석연찮게 좀 청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제2의 국조특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거 특별법 만드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고 바로 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되어 있는 상태까지는 와 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그래서 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양이 지금 4월 또는 5월에 된다 그래서 좀 그 시기를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협상을 지금 여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처럼 이제 국민조사위원회가 나서서 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도 박주민 의원께서도 직접 좀 도움을 주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이제 도움 드리고 있는 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야당들하고 상호작용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 관련된 작업이든 아니면 그것을 여론화하는 작업이든 이런 것들은 야당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하자고 야3당과 국민특조위하고는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제 인터뷰를 제가 이제 세월호 생존 학생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촛불 집회가 좀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유가족들이 조금은 희망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들으신 얘기가 있죠. 그럼요. 가족분들은 최근 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다. 또는 터널의 저쪽 편 끝이 이제는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또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진상규명 가능성이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느끼시는 건데 제 걱정은 그런 희망이 다시 한 번의 어떤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걱정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예. 안 그래도 그 세월호 당일 7시간 대통령 해명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 헌법재판소에 원래 5일까지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야 내겠다, 오늘 내겠다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 몇 가지 얘기들 대통령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골든타임 그리고 그 후에 7시간 동안 사실상 청와대가 적절한 역할을 안 한 건 분명하거든요. 예. 뭐 미용을 했다, 성형을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역할을 안 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마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점조차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경이나 119가 있었으니까 잘 될 줄 알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도 그 당시 이제 그 구조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안 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과 또 뭐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족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왜 감추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무슨 뭐 머리 의혹이라든가 미용 의혹 같은 걸 제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이유라면 그것 때문에 감출 리가 없다. 자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더 의구심만 더 가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 더 많은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세월호 관련된 언급이 대략 80여 차례가 등장하면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진실을 좀 은폐하려는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뭘까? 단순히 진짜 뭐 어떤 그 당시 어떤 부적절한 대응만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더 큰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생존 학생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 나가고 있는 사실관계,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도 유가족들이 하시면서 유가족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나요? 그러면? 뭐 여전히 지금 카톡들 유가족분들을 폄훼하는 카톡들, 허위 카톡들이 돌고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그 유가족들이 뭐 마치 엄청난 배상금과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또는 돈을 위해서 뭔가 그런 걸 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던 언론 보도들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역시 제대로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뭐 세월호 진상규명 같은 것을 반대하려는 조직적인 뭐 의혹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박사모에서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셨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이 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하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또 잘못된 사람을 벌 주겠다는 그런 법인데 그거 자체를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만들자는 건데 왜 자꾸 감추려고 하냐. 근데 감추려고 하는 것에 정말 극단적인 시도가 또 하나 보도된 게 이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7시간 특히 대통령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비밀로 지정을 해서 30년 동안 못 열어보게 하자. 이런 시도도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도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뭐 국정원에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단체를 활용하자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보도된 바가 있고 너무 관련된 좀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제2특조위가 뜨면은 좀 철저히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진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일어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행이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8시 10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절 변호사의 첫 방송 방금 들었습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양절의 짧은 생각 뭐가 짧아요? 엄청나게 길더만. 양절의 엄청나게 긴 생각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발음 지나치게 선명합니다. 너무 명료해요. 기분 나쁩니다. 해서 첫 방송에 대한 제 점수는요. 퇴출. 끝. 조금 전에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배경 소음으로 들어봤을 때 공항 쪽에서 들리는 소음 같았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공장장 직위를 버리고 혼자 뭘 즐기겠다고 해외로 도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피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 잡을 게 없으면 발음을 지적하겠습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정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호영의 오프 더 레코드.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쓰셨네요. 아, 예. 뭐 실제로 이제 하던 TF를 접고요. 예.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치부로 복귀를 하신 거군요. 네, 아니 정치부 복귀하는 거하고 헤어스타일은 상관은 없는데요. 아니 예. 복귀를 하시려면 네. 머리 스타일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밖에 있는 것보다 국회 출입하면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 여당 출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뭐 단정하게 해야. 그러니까 뭐 스타일리스트한테 받고.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하고 해야 공식 업무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그러려고 합니다. 네. 아침이라 지금 그냥 대충 하고 나오신 걸로? 아, 예, 그런 걸로. 뉴스공장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이 네.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맞습니다. 난리를 잘 수습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지지율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는 끊임없이 여론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는 지금 원래 바른정당의 계획대로라면 네. 뉴스의 중심이 바른정당으로 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새누리당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성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촛불 민심,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요구를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보수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이런 양손에 뭐랄까 두 개의 떡을 들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개혁을 서청원. 예, 그렇죠. 개혁을 새누리당이 사고 있잖아요. 개혁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나와서 개혁하겠다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발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안 가요 거기에. 일단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리고요. 이게 궁금해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서 바른정당도 좀 조바심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바른정당 얘기를 저도 다음 얘기로 하고. 예. 아무래도 진짜 말한 대로 뉴스의 중심이 새누리당이 되고 있으니까 어제 이제 상임 정국위가 겨우 두 번째 만에 열렸죠. 네. 뭐 정국위 열려고 뭐 5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뭐 공항에서 내리는 사람 기다렸다가 가까스로 열렸다고 하는데 상임 정국위가 뭐예요? 들으시는 분한테서. 상임 정국위는요. 예를 들면 각 정당에는 여러 가지 의결 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당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전국위원회가 있고요. 그 아래 규모의 100여 명 정도 되는 100명 정도 되는 상임 정국위가 있습니다. 네. 1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일 수 있는 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이라든가 뭐 등등의 각 정당에서 말하자면 대의원으로 대의원과 참 다른 의미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실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밖에서 마이크 꺼버리면 방송 못 나가잖아요. 예. 그거를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어떤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월요일이었나요? 예.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실무 당직자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어쨌든 무산이 됐었고 예. 어제도 열리는데 그 보좌관들이 막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걸 가까스로 뚫고 우리가 뭐 전국위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어제는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뚫은 거예요? 아니면 방해가 없었던 거예요? 방해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정말 선열이 낭자한 실전인가? 그거는 좀 아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임정국위가 성사되기를 기다리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기자들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은 뭐 성사되겠지. 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사되지 않아도 다음에 또 열겠지 이런 좀 약간 느슨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아니 지금 첫 번째 정국위는 무산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무슨 서청원 의원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말씀들이 거의 뭐 저런 얘기를 해도 되냐 싶을 만큼 강력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거의 인신공격에 예. 가까운 게 인신공격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상한데? 아마 눈 밝은 그 청취자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100% 짜고 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프로레슬링으로 치면 링에 올라가서 힘을 겨루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뭐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게 네네. 서청원 의원하고 뭐 둘이 밀약을 해서 네. 이번에 양보를 해주면 국회의장 한다느니 그게 농담이었다느니 네. 어쨌든 두 사람이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건 맞지만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던 거를 넘어서는 수준이 돼버리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대로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세게 때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괜찮아 맞으면 아프니까 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서로 약속했던 것을 잊어먹고 실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 기자 분석은 이게 실전까지는 안 가는 정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 임명진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쪽에도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골수 친박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포장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저 정도는 서청원 의원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음속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벌써 사람 머릿속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자기의 지역구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이제 의원이죠. 의원이? 의원이 지금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역 생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도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심이 어떻든 간에 그런 액션들은 충분히 취해져야 하고 그걸로 또 언론에 좀 나와줘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어제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네. 이거를 과연 쇄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면면을 보면 네. 정우택 대표부터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조금 모호해 보이긴 합니다. 성격이. 그 정우택 원내대표 말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 쇄신을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 정책 쇄신, 내부 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모두 다 아는 이야기고 그건 좀 분명한 이야기 같은데 쇄신은요. 정당에서는 인적 쇄신이 거의 99.9%입니다. 그렇죠. 사람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말이. 예. 정책이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 거고. 예,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했고 이 비대위 체제의 면면 예를 들면 김문수 전 지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임명진 위원장이 이렇게 일성으로 이야기하는 친박을 포함한 인적 쇄신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의 일성을 보면 그 인적 쇄신에 대한
당장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로드맵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말하자면 이제 계속 그 여론이 이게 좀 혹시 안 좋아지는 건 막는 거 정도. 그런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정말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약속했던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치열해진 정도라는 거로 볼 수도 있다. 예, 조금 있다가 9시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프로세스를 얼마만큼의 강도 높게 가져가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면 네. 친박이 상임정국이 처음에 보이콧을 한 것도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기자들이 그렇게 차마 기사를 못 쓰는데요. 예. 사실 어제도 한 5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면서 그 흔히 뻗치기를 하죠. 뻗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렇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오죽 심심하겠어요. 5시간 기다리는데. 예, 뭐 사실 서서 밖에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뭘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전화 돌리다 보면은 사실 굳이 그 반복해서 나오는 이 약속 대련이라는 말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청원 의원이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친박들은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는 정도에서 좀 봉합되지 않을까. 또 이 과정에서 모양새는 혁신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도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굳이 형사 고소까지 또 하지 않았나.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었고 이게 뭐 변호사들 먹을거리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그 임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청구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두 분이 않았습니까? 되게 가깝고 하면서요. 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예, 아주 오래된 지인이기도 하고 그 친분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뭐 정치의 자유를 침해했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강요가 되는 거고 뭐 협박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서청원 의원을 강요를 한다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김원중 공장장에 대해서 뭐 협박을 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래도 김 공장장이 흔들릴 사람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이게 협박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아니 겁을 안 먹잖아요, 그 사람이. 겁먹을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도 아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흔들릴 사람이 아닌데 무슨 그걸 가지고 형사고소까지 하느냐. 그리고 아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다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의 당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서청원 의원의 탈당은 당의 주인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당의 주인은 서청원 의원이다. 이게 끝까지 버텨야 하는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래서도 더 강하게 발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입장에 뭐 보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조차도 만약에 정말로 친박이 물러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럼 개혁이나 인적쇄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판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최대한의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양보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면 여론으로 봤을 때는 서청원 의원이 종국에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하면 나머지 친박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죠. 만약에 애초에 이정현 전 대표나 서청원 의원이 그냥 쉽게 물러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골수 친박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의원들도 자리를 보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변호사들도 5천만 원 받으려면 1억 청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1억을 청구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억을 못 받고 5천만 원만 받으면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역풍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수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헤어스타일 전문 기자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본질을 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시흥속도로 평택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에서 야당법 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 낙선운동이라는 메모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단어와 함께 표시된 건데요. 당사자 가운데 한 분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좋으실지 나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낙선운동 대상자로 찍혔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처음에 기자한테 듣고선 사실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야당의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낙선 대상자로 낙선시켜라라고 지시한다는 게 이게 뭐 민주국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과연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사실 좀 뭐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뭐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같이 찍히신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은 느낌입니다. 이 의정 활동을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셨겠죠? 아마 이제 홍종학 의원이나 저나 주로 이제 경제상임위에서 홍종학 의원은 기재위에서 저는 정무위에서 주로 경제 문제,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입법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저와 홍종학 의원을 낙선 대상자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는 법 발목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명을 거론해서든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했던 의원은 저보다도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홍종학 의원은 주로 이제 정책 문제 또 경제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많은 의원 다 내비두고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는 의원이 저하고 홍종학 의원 빼놓고 지금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유독 그렇죠. 유독 저하고 홍종학 의원을 지목했다는 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로 인해서 재벌 총수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재벌들이 저와 홍종학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대통령 자신으로 놓고 보면 자기를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해왔던 정치적으로 비판해왔던 이런 의원들 다 두고 저희 재벌 문제에 집중했던 저와 홍종학 의원을 지목한 건 오히려 재벌들의 민원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혹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재벌들의 뇌물죄 대가 관계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이제 이제 의원으로서 법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뭐 대통령이 혹시 관심을 갖는 법안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다 이런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SK와 GS가 관련됐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가 또 원샷법 같은 삼성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입장을 취했던 거는 분명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 정무위 같은 경우는 삼성의 특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업법이라든가 또 삼성의 오너가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을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제가 재정법률안을 입법하기도 했고 또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탐탁치 않았겠죠.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재벌 쪽으로만 주로 초점을 맞추셨는데 최순실 씨가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반대하셨다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나쁜 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서는 아니 최순실 씨가 이 도대체 외국인 투자 촉진법 내용도 잘 모를 텐데 아마 그거는 뭐 재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했겠지요. 그 민원 법안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강하게 2014년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무위도 관련이 돼 있고요. 네. 또 산자위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게 최순실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재벌의 민원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종범 전 수석 메모 얘기로 보면요. 메모에 보면 낙선운동, 의원 공격 자료, 정무수석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메모 만들고 나서 나흘 뒤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경선에서 탈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의회는 진출을 못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 실제로는 네네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전하 홍정학 의원이나 비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구 재선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꼭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회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당에서 명하면 이제 출마하는 것이 당인으로서 맞는 것이었고요. 그 경선도 이제 사실 뭐 제가 원했다기보다는 당에서 한 건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경선이 뭐 인지도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론조사 경선이었는데요. 김기식 의원이 당연히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번 보도를 보면서는 이 작은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화 응답을 하는 몇 사람만 잘 조직되면 이 지지율의 굉장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충분히 뭐 그 여당 조직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사자 그 경선 과정에 있었던 당사자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지금 와서 크게 제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내 문제를 거론을 하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안종범 수석의 메모 때문에 혹시나 실제로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경선에서 뭐 실패하시는 바람에 이제 못 올라오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나 청와대가 정말로 뭐 공격을 했다거나 뭐 불이익을 줬다거나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되는 부분 있으세요? 뭐 저에 대해서야 뭐 주변에서 뭐 압박이 많았죠. 그러나 뭐 제 스스로가 별로 그런 이제 개혁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의 주변의 로비나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소신대로 의정 활동을 한 셈이어서 특별히 뭐 그런 거에 대해 의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벌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또 보수층이나 재계 비판 공격 또 정치적인 논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특별히 더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기존에도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그게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 받았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으셨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게 정말로 공격 자료까지 혹시 공격 자료 혹시 짐작가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 나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한다면 뭘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혹시 아니 뭐 그 당시에야 저희 특히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 홍정학 의원의 이 재벌 관련되거나 경제 입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고 무렵쯤에는 그 2015년 말부터 그 선거 전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그런 지시라고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추진했던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계의 불편한 심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20대 국회 재선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뭐 재벌 내부적으로는 뭐 서로 만세 불렀다라고 그 내부 안에서 내부 사람부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박근혜 정부나 재계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 입장에서는 그 독대를 했을 때 가장 큰 민원 처리 사항으로 의원님을 좀 안 나오게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뭐 그쪽에서 붙인 별명이 뭐 저승사자라는 거 아닙니까? 재벌 저승사자.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재벌 저승사자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 떨어뜨려라.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잖아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표명한 걸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탄핵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그 선관위나 헌재도 판단한 건데 이거는 야당 국회의원의 낙선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 사유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인데 예. 이번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사안이 너무 달라지는 게 이게 명확하게 특정인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두 분의 의원들 이름을 직접적으로 자진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정법 위반보다는 아무래도 선거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의 위반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 뭐 진상규명 같은 것을 위해서 혹시 대응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에 뭐 예를 들어 특검에 내가 출석해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아마 특검이 상당히 열심히 그 또 국민들을 의식해서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말까지 1차 특검 수사 기간이 있으니까요.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서 밝혀지는 것들을 좀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체적인 사유 자체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현재로서 뭐 해명을 딱히 하시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시겠네요. 예, 일단 뭐 지금 그 안정권 수석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뉴스 공장 식구들 문자 소개해드린 시간입니다. 4369번님, 김어준을 소환하라. 국제 인터폴 수배령을 내리면 어떨까요? 이거 그냥 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취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밖에서 작가님들 다 공장장 없다고 좋다고 저보고 쭉 진행하라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 작가분들 얘기입니다. 3522번님, 시사인 김은지 기자님, 양 변호사님이랑 너무 친한 티 내지 마세요. 공장장이 다음 주 복귀해서 더 괴롭힐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공장장이 휴가 가서 제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까 들으셨죠?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 너무 길었다. 첫 방송 첫 인트로 부분만 듣고 그 다음에 제 발음만 지적을 했었습니다. 안 들을 겁니다. 7211번님, 4대 천왕 양지열 변호사님, 어제 방송 보니까 종편 휩쓸고 다니시대요. 어제 왜 이런 걸 모니터를 하세요? 혹시 김어준 공장장과 뭔가 이렇게 청탁을 받고 하신 거 아닌가요? 걱정스러운데. 예, 지금까지 뉴스공장 불만 접수 AS였습니다. 뉴스공장 4부 시작합니다. 조성주가 간다. 조성주 정의당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뵙게 되는군요. 예.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새해인데요. 지금 뭐 대학생들도 그리고 아마 수능이나 여러 가지 마친 고등학생들도 한참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을 시기예요. 네. 1월 달이라는 게.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아마 청년들도 지금 뭐 마음을 좀 다잡고 있을 텐데요. 요즘 사실 이 청년들한테 좀 속상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한 대기업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최근에는 정규직들까지 임금 체불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 게 드러나서 노동부에서도 뭐 근로감독에 나섰고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랜드 문제죠. 예.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을 못 받았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너무 소액이니까 뭐 재판을 청구하기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도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규모를 그렇게 오래 안 줄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뭐 어딘지는 아시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로 외식사업부 외식업체들 계열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통 임금 체불하면 어떤 임금 전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될 수당 같은 걸 안 주는 거.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한번 다뤄보겠지만 일은 굉장히 장시간시키고 일한 시간에 맞게 돈을 주지는 않는 거죠. 뭐 이러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시간의 수당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노동부 조사는 아르바이트 쪽은 뭐 한 84억 정도가 체불됐다고 나오고 정규직 직원들 임금 체불 문제는 뭐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뭐 그냥 추산치만 주장하기로는 뭐 몇백억 수준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84억이 아르바이트비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모아가지고 84억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급도 안 하고 했다는 그렇죠. 관련해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해온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정의당에 비정규직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그 제보자가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노동법을 어기면서 임금 착취를 당한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10월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게 된 것이죠. 360개 매장 전체를 특별 근로감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전체 4만 4천여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84억 원 되는 임금을 착취했다라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정규 직원들한테서도 이런 임금 착취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랜드 파크라고 하는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아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84억 원을 진짜 큰 액수인데 이게 모으는 이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다. 착취한 방법이 뭐였어요? 네. 이제 지금 뭐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꺾기라고 이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오후 12시부터 뭐 오후 5시까지 5시간을 일한다. 근데 중간에 한 오후 3시쯤에 손님이 좀 뜸할 수 있어요. 그럼 잠깐 나갔다 와. 하고 이제 1시간 비우고 그 1시간치를 안 주는 거죠. 아니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만화방을 가든지 PC방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잠깐 나갔다 와라 이러면서 이제 그 1시간치를 안 주는 거죠. PC방비는 줘야죠 그러면. 그것도 안 주는 게 이제 이런 꺾기가 제일 많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근로시간 조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근을 했고 밤 11시에 퇴근을 했는데 실제 일한 시간은 8시간치만 주는 거예요. 야근한 건 안 치는 그렇죠. 거고.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한 건 안 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좀 이게 좀 문제인데 이제 외식 사업 보니까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식자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기업에서 식자재를 조달해야 하는데 급할 경우 그냥 직원들한테 돈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식자재 값을 직원한테 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보에 따르면 월급 140만 원 받는데 그 달에 100만 원을 자기가 식자재 값으로 썼다고. 돌려줘야지 나중에 안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임금 체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법상으로 갈취 같은 거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잠깐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게 이게 그냥 임금 체불하면 뭐 줘야 될 월급 당연히 안 줬나 보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 이런 거 하면 월급뿐만이 아니라
야근도 원래 야근 수당도 원래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만 원, 200만 원 정해졌으면 그것만 줘라는 게 아니라 네. 일한 시간에 맞춰서 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줬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자재값, 퀵 서비스를 뭐 회사에서 이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퀵 서비스 비용까지 직원들한테 다 부담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나 젊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좀 악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이런 얘기가 실제로 뭐 진술 같은 증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좀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강미진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평균적으로 100시간 이상은 항상 오버타임 초과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르바이트는 근로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정직원 부분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태였고 추가 근무가 찍혀져 있지만 아예 추가 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루트라든지 이런 올리는 정산 이런 부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아르바이트 미지급 사건에 나왔을 때 임금 체불의 부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에서는 이랜드에서 계속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만 처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정직원은 어떻게 처우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은 아예 없는 상태이고 사과문조차도 정직원에 대한 사과문조차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보면 이제 저도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라는 정도밖에는 사실 조언을 못 드리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게다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들은 이런 식의 처우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초과 근무한 거를 아예 어디에 첨부해야 될지도 막연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사과문은 했죠. 사과는 지금 했죠. 그렇죠. 이랜드 쪽에서 이제 사과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들 뭐 1000명을 이제 정규직 전환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정규직에서도 이런 식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게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전혀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형 그대로 반복된 게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 거잖아요. 아직 액수로 따지면 더 큰 액수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훨씬 큰 액수가 남아있는 거죠. 예, 이 정직원들에 대한 이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걸 안 준 부분은 액수가 뭐 여기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실의 이건 추산인데요. 그쪽에서 최소 800에서 9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임금체불 총 액수가 한 1조 4천억이라고 하거든요. 2016년도. 1조요? 예, 1조 4천억.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네, 사실 답답하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상담을 많이 들을 정도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뉴스로도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걸까요? 하나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제 본인들이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른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데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원래 이번 달에 주기로 했던 거 못 받았어요. 뭐 돈이 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많은 수당들이 있고 일을 한 이제 연장 근로라면 연장 수당이 있고 휴일에 나오면 휴일 수당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 안 주는 것도 다 임금체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이걸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이제 체불된 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이 한국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인지되지 않고 있는 거죠.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과태료만 물고 말다 보니까 체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기업들도 이런 큰 기업들도 예를 들면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을 시기인데요. 임금체불 당하지 않게 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청년 유니온의 전진희 노동상담 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임금체불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청년 유니온에서도요. 내가 되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에 맞게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럼 전에 있었던 일했던 것까지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연장 근로라던가 야간 근로 했을 때 받지 못했던 임금체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최저임금 미달도 여전히 전화로 임금체불에 대한 연락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서는 내 근로시간 자체를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일했던 시간이랑 그리고 그것에 맞게 최저임금이랑 이런 시간이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려도 네.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직접 가서 하려면 또 다른 난관들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법이든 제도든 조금 더 쉽게 또 더 실질적인 구제를 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사실 그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애초에 이제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 예방하는 게 네. 정부와 행정 감독기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애초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산업재 보는 근로감독관까지 합쳐야 뭐 한 1,500명 수준이니까 전국에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이런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미리 체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관의 권한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신고가 나오는 거죠. 들어가야 겨우겨우 마지못해는 아니고 열심히 하시지만 네. 그래도 워낙 일손 자체가 딸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한 건 한 건을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법을 가장 신속하게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바꾼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제 법의 좀 처벌을 좀 강화하는 건 확실히 필요하다. 네. 한국이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해도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나 이런 처벌이 좀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사전 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이제 근로감독 같은 게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거 문제를 다뤘던 이정미 의원도 뭐 이랜드 퇴출법 이게 이제 가칭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다른 기업도 우리가 이런 식의 임금 착취를 계속하고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한다면 이랜드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케이스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랜드 퇴출법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랜드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삼진 아웃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3번 걸리면 이제 아웃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시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또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몫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타당성이 있죠. 타당성이 있는데 항상 얘기를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다 보면 기업 운영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이랜드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됐던 그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래서 마치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들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감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액수고 우리가 이제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적어도 일을 했으면 그에 상한의 임금을 그건 당연하죠.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 않는 시비거리가 된다는 건 좀 슬픈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아주 기초적인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보수적인 이념에도 반하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식당 운영하신 건데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돈 안 내고 나가는 손님이 내가 지갑이 좀 가벼우니 깎아달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정부나 국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제 뭐 임금체불 이런 거는 새해마다 매년 우리가 듣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 같은 걸 해야 네. 원천적으로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좋은 취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성주 정의당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이셨습니다. TBS 교통정보입니다. 이틀을 못 넘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틀은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난대행 양지열이었습니다.